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은행이 한일이에요. 한일.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본을 보세요. 1992년에 일본은요. 보시다시피 208%입니다. 민간부채가. 민간부채는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1994년에 214.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180.3%.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버블이 붕괴된 게 1991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감옥에 갇혀서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꼬꾸라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부채가 일본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1997년 기준으로 154.7%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2023년엔 역전이 됐어요. 일본은 민간 부채가 180.3%로 줄어들었고요. 대한민국은 민간 부채,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합이 207.4%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지금 뭔가 저는 굉장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상황이 왔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펑 하고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오느냐? 일본은 어떻게 왔고 우리는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업은요. 부채가 있더라도 투자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그 투자를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는요. 가계는 그야말로 짐입니다. 짐. 빚더미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채. 지금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이 장난 아닙니다. 전 세계 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은 5위입니다. GDP 대비해서 90.7%예요. 스위스가 125.7%고요. 호주가 111.5%, 그리고 캐나다가 100.1%고요. 네덜란드가 94.2%,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이 뉴질랜드고요. 미국은 70.5%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 65.1%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90.5%, 90.7%라는 것은 굉장히 많죠. G20 국가들의 평균이 61.2%니까 우리가 그러면 90.7%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은 80%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소비에 충격을 줍니다. 돈을 안 씁니다. 빚갚느라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빚갚느라고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요. 내수는 어떻게 돼요? 내수는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의 쏠림이 부동산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4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신용 잔액은요. 91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10년 1932조 5천억 원입니다. 10년 새에 111.5% 1018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게 입장에서는 빚이 많아서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부동산을 산 거잖아요. 부동산. 예. 그런데 이 부동산이 계속 버텨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경제가 나빠져요. 지금 가게가 소비를 안 해. 소비의 주체가 가게인데 그런데 소비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소비를 안 하면 경기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침체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꾸 내놓게 돼요. 부동산을 자꾸 내놓게 돼요. 지금도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으로 부동산을 내놓잖아요. 연끌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잖아요. 부동산을 계속 내놓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1991년, 1992년에 맞았던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정정합니다.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부담이 점점 커질 때 그때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멈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돈을 뿌렸으니까 물가는 올라가 있을 거고요. 물가는 올라간 상태에서 부동산은 무너질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기준금리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요, 저는 일본이 걸렸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상황 우리에게도 닥친다 생각합니다. 현재 2025년을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입니다. 0.8%라는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더미가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계부채가 90%가 넘어요. 그러면 물론 GDP 대비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소비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GDP 대비 80%가 넘으면 소비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0%예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조금 무너질 거예요. 저성장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저성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요.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지금 그랬듯이 집을 내놓습니다. 자꾸 빚을 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집값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무너졌을 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져서 길게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있어요. 저는 제가 봐서 대한민국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용을 쉽게. 예, 중소기업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고용 못하거든요. 고용하게 해줘야 돼요. 주 52시간제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일 더하게 해줘서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게다가 징벌적인 규제들 지금 민주당이 또 쏟아내고 있는데 그 징벌적인 규제가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됐을 때는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돈만 풀려고 들 거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보고서는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